행복한 마음. 그대는 사랑할 때 찾아오는 행복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거리로 나서면 수많은 인파들이 오고 가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의 꿈들을 펼쳐주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순간순간 만남으로 인해 다가오는 기쁨은 샘이 솟아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음악 속에 빠져든 듯이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호수에 빠져 있는 우리는 사랑할 때 찾아오는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혜원님의 행복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러 가셨나요? 저는 혼자서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제주도를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라산 영실 코스를 다녀왔는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 아래 구름들과 웅장한 모습의 바위들이 너무도 멋진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막상 혼자 오르니 같이 오르면 좋았을 텐데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봄날에 많은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지 4부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괭이의 길에 서 있었고 서글픈 마음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그가 소유한 땅의 옆에 붙은 땅 한 떼기를 사려면 추수를 한 번 더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거기다가 집에는 새로 입이 하나 늘었다. 석양이 거무스름하게 깃들인 희뿌연 하늘을 가로질러 새까만 까마귀 한 떼가 시끄럽게 깍깍거리고 퍼드덕거리며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는 까마귀들이 그의 집 근처에 있는 나무들로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까마귀들이 다시 천천히 솟아올라 그를 놀리느라고 깍깍거리며 그의 머리 위에서 선회하고 또 선회하더니 결국 어두워진 하늘로 날아 들어갔다. 그는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불길한 징조였다. 신들은 한 번 누구에게서 눈을 돌리면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이른 여름에 내렸어야 할 비가 오지를 않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늘은 더욱 무정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만 했다. 목마르고 굶주린 대지를 신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동이 트고 또 텄지만 구름 한 점 없었고 밤에는 황금빛 잔인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별들이 하늘에 총총했다. 왕릉이 결사적으로 김을 맸어도 밭들은 갈라지고 말라붙었으며 봄이 오자 용기를 내어 싹 터 올라서 곡식을 맺으려고 이삭을 준비했던 어린 밑줄기는 흙이나 하늘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자 성장을 중단하고 처음에는 태양 밑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결국은 누렇게 쪼그라들어 텅 빈 쭉정이가 되었다. 왕릉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어린 못자리들은 갈색 흙에 얹힌 네모난 빛이 토막 같았다. 그는 민농사를 포기한 다음 묵직한 나무 물통을 대나무 장대에 달아 어깨에 메고 날마다 못자리로 물을 길어다 부었다. 하지만 살에 자국이 패이고 주발만하게 굳은 못이 박히기만 했지 비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연못의 물이 말라붙어 흙 덩어리만 남았고 우물의 물까지도 아주 줄어들자 오란이 그에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아버님께 더운 물을 드리려면
별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왕릉은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흐느껴 울며 대답했다. 그래, 벼가 굶주린다면 그들도 모두 굶주릴 만하지. 그들 모두의 삶이 흙에 매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해자 곁의 땅속에만 소출이 났는데 그것도 비가 내리지 않고 여름이 다 가게 되자 결국 왕릉의 다른 모든 논밭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이 노면만 매달려 해자에서 물을 길어다 굶주린 흙에다 부어준 덧택이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왕릉도 곡식을 거두자마자 팔았으며 은화를 손바닥에 쥐었을 때는 도전이라도 하는 듯 그 돈을 꽉 움켜 잡았다. 신령들과 가뭄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는 결심한 일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한 줌의 은화를 얻기 위해 그는 몸이 부서지라고 일했으며 땀을 쏟았고 그래서 그 돈은 마음먹음대로 쓸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황씨댁으로 서둘러 가서 그 집의 토지 관리인을 만나 격식을 찾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해자 곁에는 내 땅과 붙은 전답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왕릉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벌써 1년 전부터 황씨댁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노부인은 여러 날씩이나 아편을 실컷 피우지 못해서 굶주린 늙은 암호랑이가 되어 날마다 관리인을 호출해서는 욕설을 퍼붓고 부채로 얼굴을 갈기면서 그리고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냐 이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바람에 관리인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관리인은 심지어 자신이 쓰려고 집안의 여러 거래에서 빼돌리고 하던 돈도 포기해야 했고 그러니 속이 뒤집힐 만도 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란 듯 대감은 또다시 첩을 하나 들이앉혔는데 이 첩은 젊었을 때 그의 놀이개였던 계집이었다가 미처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녀에 대한 대감의 욕정에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집안의 어느 머슴과 짝을 지어준 노비의 딸이었다. 나이가 16살도 안 된 이 종의 자식을 본 그는 나이가 들어 살이 흐물거리고 뒤룩거리게 되니까 비록 어린 아이라 해도 가냘프고 젊은 여자들을 점점 더 탐하게 되어서인지 욕정을 가라앉지 못하던 터라 다시금 욕심을 부리게 되었던 것이다. 노마님이 아편을 탐하듯 대감은 욕정에 빠졌으며 그가 좋아하는 계집들에게 달아줄 비취 기골이나 그들의 예쁜 손에 끼워줄 황금을 구할 돈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납득시킬 길이 없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돈을 잔뜩 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는 돈이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부모의 그런 꼴을 보고 젊은 자식들은 어깨만 추석이며 그래도 그들의 생전에 쓸 돈은 넉넉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면에서만 단결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산 관리를 잘못한다고 관리인을 들볶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느긋하고 여유도 많았으며 기름이 흐르고 뒤룩뒤룩하던 남자가 이제는 시달리고 초조해져서 살이 빠지고 낡은 옷처럼 가죽만 축 늘어졌다. 하늘은 황씨댁 밭에도 비를 내려주지 않아 그곳에서도 역시 소출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나한테 은하가 있소 라고 외치며 왕릉이 관리인을 찾아왔을 때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나한테 먹을 것이 있소 라고 말하면서 찾아온 셈이었다. 관리인이 당장 달라붙었다. 전에는 입씨름도 버리고 차도 마시고 했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열심히 귓속말을 주고받았으며 미처 얘기를 제대로 다 나누기도 전에 손에서 손으로 돈이 넘어갔고 문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땅은 왕릉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왕릉은 그의 피와 살이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물건이 은하가 나가라는 것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욕망으로 그 땅을 샀던 것이다. 새 땅은 처음 곳보다 2배나 넓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광활하고 좋은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시커멓고 비옥한 토질보다도 전에는 그것이 세도가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이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오란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흘러갔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가을이 가까워지고 하늘의 구름들이 얇고 작은 구름들이 억지로 조금 모여들자 마을 거리에서는 한가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구름 저 구름을 살펴보고는 혹시 어느 구름에 비가 담겨 있을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비를 약속할 만큼 충분한 구름들이 모여들기도 전에 북서쪽에서 거센 바람이 머나먼 사막에서 온 메마른 바람이 일어 땅바닥에서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듯 하늘에서 구름들을 쫓아버렸다. 그리고 하늘이 텅 비고 삭막해졌으며 아침마다 웅장한 태양이 솟아올라 당당하게 하늘을 지나가 저녁마다 홀로 기울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달이 작은 태양처럼 쾌청하게 빛나고는 했다. 왕룡은 그의 밭에서 딱딱한 콩을 겨우 조금 수확했고 물을 댄 논에다 채 옮겨 심기도 전에 모종들이 누렇게 못자리에서 말라 죽자 절망했으며 나머지 옥수수를 심었던 밭에서는 듬성듬성 알이 박힌 뭉뚝하고 짤막한 옥수수를 뜯어내었다. 타작을 할 때는 한 알의 콩도 흘려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콩 덩굴을 도리깨로 두드려 턴 다음에 타작 마당의 흙을 어린 두 아들에게 손가락으로 걸러내게 했으며 가운데 방의 바닥에다 옥수수를 털 때도 한 알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열심히 지켜보았다. 땔감으로 쓰려고 왕룽이 속대를 따로 치워 놓았더니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그걸 떼어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상둥에서 살던 시절에도 이런 경우를 당했던 적이 생각나는데 우린 속대를 갈아서 먹었어요. 그건 풀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녀의 얘기를 듣고는 그들 모두 아이들까지도 잠잠해졌다. 돼지가 그들을 실망시키는 이 눈부시고도 이상한 나날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딸아이만이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 딸에게는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큼직한 어머니의 젖이 2개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젖을 빨리며 오란이 중얼거렸다. 먹어라 하엽슨 거사. 아직 먹을 게 있을 때 먹으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아군이 모자라기로 한다는 듯 오란이 다시 아기를 갖게 되어 젖이 말랐다. 겁이 질린 집안에서는 배고프다고 아이가 울어대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 그러면 가을 동안 무얼 먹고 버텨냈나요? 만일 누가 왕룡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으리라.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먹을 걸 조금씩 구해서 버텼죠. 하지만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고장 전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끼니를 이어가시나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들이 말했다. 우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끼니를 때우지? 이제 왕룡은 그가 키우는 황소를 힘 잘하는 데까지 열심히 돌봐왔다. 그는 구할 수 있는 한 약간의 밀집과 한 줌의 덩굴을 소에게 주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겨울이 와서 다 없어질 때까지 나무에서 잎사귀를 뜯어오려고 찾아 나서고는 했다. 그러다가 밭갈이를 할 땅도 없고 또 땅에다 뿌려 밭댔자 씨앗이 말라 죽기만 했고 그나마 씨앗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도록 소를 풀어놓았으며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큰아들을 하루 종일 소의 등에 올려 앉히고는 소의 코에 꿰인 고삐를 잡고 있게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마을 남자들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이 아이를 힘으로 억누르고 소를 잡아먹으려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감히 그럴 용기도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소를 문간에 잡아 매두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쌀도 남지 않았고 밀도 남지 않았고 저장해 두었던 약간의 옥수수와 콩이
조금 남았을 때 소가 배고프다고 울자 노인이 말했다. 다음에는 소를 잡아 먹어야 되겠구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음에는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겠구먼 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는 밭에서 그의 친구였고 그는 소의 뒤를 따라 걸으며 기분에 따라 소를 칭찬하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어린 송아지일 때 샀던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 짐승과 친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겠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밭을 갈겠냐고. 그러나 상당히 차분하게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 이건 사람이 사느냐 아니면 짐승이 사느냐는 문제고 네 아들이 사느냐 짐승이 사느냐는 문제인데 소를 다시 산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지. 하지만 그날 왕농은 소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울었고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서 오라는 아이들 대신에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왕농은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고. 그렇다면 소를 잡기로는 하겠지만 난 도저히 내 손으로는 못해. 그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소가 죽을 때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머리를 이불로 감쌌다. 그러자 오란이 밖으로 기어나가 부엌에서 커다란 쇠칼을 집어들고 소의 목을 푹 찔러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발을 가지고 나가서 선지를 끓여 식구들에게 먹이기 위해 피를 받았고 소의 거대한 몸짓을 토막토막 자르고 껍질을 벗겼다. 왕농은 일이 다 끝나서 살을 요리해 식탁에 올려놓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가 기르던 소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을 때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삼킬 수가 없어서 선짓국만 조금 마시고 말았다. 그리고 오란이 그에게 말했다. 소는 소예요. 게다가 이 소는 늙었어요. 또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어서 좀 드세요. 그러자 왕농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 고기 한 점을 그리고 또 한 점을 더 먹었고 그들 모두 먹었다. 하지만 드디어 소를 잡아 먹었고 뼈를 갈라 골을 빼 먹었고 소는 너무 빨리 없어졌다. 가죽을 펴 말리기 위해 오란이 대나무로 만든 틀에 잡아 늘려 널어서 뻣뻣하게 말린 껍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케이시의 블루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은하도 숨겨 놓았고 식량도 몰래 비축해 놓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왕릉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다. 가장 먼저 굶주리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작은아버지가 왕릉의 집으로 성가시게 애원하며 찾아왔는데 정말로 작은아버지와 그의 아내와 7 아이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왕농은 마지못해서 작은아버지의 옷자락에다 옥수수 한 줌과 콩 한 대를 담아 보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일 나한테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 전 우선 늙으신 아버님부터 생각해 드려야 해요. 작은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왕룽이 소리쳤다. 아무리 효도도 좋지만 효도가 우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는 않아요. 그는 작은아버지를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그날부터 작은아버지는 발길에 채인 개처럼 왕룽에게 등을 돌렸고 마을에서 이 집 저 집으로 찾아다니며 수군거렸다. 저기 살고 있는 내 조카 말인데 그 애는 은하도 있고 식량도 있지만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자기 뼈와 살이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 우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작은 마을에 이 집안 저 집안이 차례로 저장했던 것이 바닥이 나고
읍내의 한산한 시장에서 마지막 한 푼을 다 써버렸을 때 삭막하고 메마르고 강철로 만든 칼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먹으로부터 불어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 자신의 굶주림과 바짝 야인 아내와 울부짖는 아이들 때문에 좌절감에 빠졌으며, 그래서 왕룡의 작은 아버지가 비쩍 마른 개처럼 덜덜 떨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입으로 식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아직도 포동포동한 사람이 있다 고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를 듣자 어느 날 밤 남자들이 장대를 들고 왕룡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자 그들이 달려들어 그를 문간에서 밀어내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집 밖으로 몰아낸 다음 구석구석 뒤지고 식량을 감춘 장소를 찾아내려고 모든 표면을 손으로 더듬어댔다. 그러다가 약간의 말린 콩과 말린 옥수수 한 사발 정도의 초라한 비축 양식을 찾아낸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더니 자질구레한 가구와 탁자와 긴 의자들과 노인이 겁에 질려 흐느껴 울면서 누워있던 침대를 움켜 잡았다. 그러자 오란이 앞으로 나서 꾸밈이 없고 느린 목소리로 남자들보다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아직 우리 집에서 탁자와 긴 의자와 침대를 들어내갈 때는 안 됐어요. 여러분은 우리 양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를 팔아치우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물건들도 그냥 두세요. 우리는 똑같아졌어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콩 한 알이나 옥수수 한 알도 더 많이 가지고 있질 않고, 아니죠. 우리 것을 당신들이 모두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가져가려 하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분명 벼락을 내릴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새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시절에 태어날 이 네 번째 아이를 위해서 나무 껍질과 먹을 풀을 찾으러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녀는 얘기를 하면서 배를 손으로 눌렀고, 남자들은 굶주렸을 때 이외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 앞에서 창피함을 느껴 뿔뿔이 밖으로 나갔다. 한 사람이 머뭇거렸는데 칭이라고 하는 몸짓이 작고 말수가 적고 피부가 노란 이 남자는 가장 좋을 때도 원숭이를 닮은 얼굴이 지금은 홀쭉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직한 남자였으며 우는 아이를 보다 못해 악한 사람이 되었을 따름이었으므로 창피한 김에 어떤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비축한 식량이 발견되었을 때 그가 꾸려 넣었던 한 줌의 콩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서서 무슨 말을 했다가는 그 콩을 돌려줘야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퀭하고 덤덤한 눈으로 왕룡을 쳐다보기만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왕룡은 해마다 풍작을 이룬 곡식을 타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달째 쓸모없이 버려둔 앞마당에 멀거니 서 있었다. 이제 그의 아버지와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의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외에도 악착 같고 새로운 생명의 잔인한 본능으로 어머니의 피와 육체 그 자체를 훔쳐내는 이 다른 존재가 성장하도록 먹여 키워야 하는 이 여자에게 제공할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벅찬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더니 그의 피 속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술처럼 어떤 안도감이 흘러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나한테서 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내 육체의 노동과 내 정성을 쏟은 밭의 결실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테지. 그러나 만일 내가 은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빼앗아갔겠지. 만일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사두었더라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거야. 난 아직도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은 내 것이야. 그의 집 문간에 앉아 왕룡은 이제 분명히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텅 빈 집에 남아있다가 그냥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날이 갈수록 헐렁헐렁해져서 더욱 허리띠를 꼭 졸라매야 하는 그의 얄윈 몸속에는 살아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는 남자의 삶이 막 무르익으려던 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심한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자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던 분노가 끓었다. 때때로 그 분노가 광란처럼 어찌나 심하게 그를 사로잡았는지 그는 썰렁한 타작 마당으로 달려나가서 한없이 파랗고 맑고 차갑게 구름도 없이 그의 위에서 빛나는 멍청한 하늘에다 대고 두 팔을 휘둘렀다.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셔요, 신시여. 그는 겁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는 했다. 그리고 언뜻 겁이 나면 그는 다음 순간에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겠어요. 언젠가 그는 굶주려 기운이 빠진 걸음을 한 발자국씩 끌고 지신의 사당으로 걸어서 여신과 함께 그곳에 앉아있는 작고 태어난 신령의 얼굴에다 일부러 침을 뱉어주기도 했다. 벌써 여러 달째 그랬다. 이제는 이 한 쌍의 신령들 앞에 향이 꽂혀 있지도 않았고 종이를 지은 옷도 찢어져 찰흙으로 빚은 몸이 그 틈으로 들여다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으며 왕농은 그들에게 이를 갈아 보이고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되돌아가서 침대에 엎어졌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뒤숭숭한 잠이 적어도 얼마 동안이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음식을 대신했다. 그들은 옥수수의 속대를 말려 먹었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고 시골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겨울산에서 찾아낼 수 있는 풀을 뜯어 먹었다. 어디에서도 짐승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며칠씩 걸어가며 찾아본다고 해도 황소나 낙이나 어떤 종류의 짐승이나 가금도 구경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배는 헛바람이 들어 부어올랐고 요즘에는 마을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왕릉의 집 두 아이는 문간으로 기어가 전혀 멈추지 않고 끝없이 빛나기만 하는 잔인한 태양볕을 쬐고 앉아있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한때는 통통하기만 했던 그들의 몸이 이제는 울퉁불퉁 뼈만 남아서 배가 어마어마하게 볼록할 뿐이고 작은 뼈들이 새의 뼈처럼 붉어져 나왔다. 그럴 때가 벌써 지났지만 딸아이는 전혀 혼자 앉아있지를 못했고 낡은 포대기에 쌓여 불평도 없이 몇 시간이고 누워있기만 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줄기차게 울어대는 계집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이제는 딸도 아무 것이나 입에다 넣어주면 힘없이 그것을 빨고 전혀 목청을 높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었다. 딸의 시퍼렇고 작은 입술이 늙어 이빨이 빠진 할머니의 입술처럼 푹 꺼졌고 허탈하고 작은 얼굴에서는 퀭하고 검은 두 눈이 그들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만일 그 나이의 다른 아이들처럼 딸이 통통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갔더라면 그는 이 계집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생명의 이러한 끈질긴 강인함은 어쩐지 아버지의 애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가끔 딸을 쳐다보면 그는 나지막히 속삭이고는 했다. 가엾은 것, 가엾은 어린 것. 그리고 언젠가 이가 나지 않은 잇몸을 드러내며 아이가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야위고 뻣뻣한 손으로 딸이 자그마한 손을 잡고 그의 검지손가락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감아지게 해주었다. 그 후부터 그는 발가벗고 누운 딸을 집어들어 별로 따뜻하지도 못한 저고리 속 그의 살이 닿게끔 안아주었고 딸과 함께 집의 문간에 앉아 편편하고 메마른 들판을 내다보고는 했다.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들을 굶기는 한이 있어도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선 그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냈다. 왕릉은 죽음의 시간에 그의 아버지를 잊어버렸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워졌다. 비록 자신의 살을 베어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은 굶기지 않았으리라. 노인은 밤낮으로 잠을 잤으며 갖다 주는 것을 먹었고 아직 기운이 있어서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을 쬐러 마당으로 기어가고는 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즐거운 마음이었고 갈라진 대나무들 사이에서 떨리는 나약한 바람 같은 늙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보다 심한 시절도 있었어.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 언젠가 나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봤어. 아니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겁을 해서 왕룽이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인간의 그림자만도 못할 정도로 숙작해진 이웃집의 칭이 왕룽의 집으로 찾아와 흙처럼 까맣게 말라붙은 입술로 나지막히 말했다. 읍내에서는 개들을 잡아먹고 말과 가금을 어디서나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는군요. 이 마을에서도 우리는 밭을 가던 짐승들을 잡아먹고 풀과 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어요. 이제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뭐 남아있기는 한가요? 왕릉이 절망적으로 머리를 저었다. 그의 품에는 딸아이의 가냘프고 뼈만 남은 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앙상하고 나약한 얼굴을, 그의 가슴에서 끊임없이 그를 쳐다보는 구슬프고 예리한 눈을 내려다보았다. 딸의 눈과 그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아이의 얼굴에서는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설픈 미소가 변함없이 어른거렸다. 칭이 얼굴을 더 가까이 내밀었다. 마을에서는 사람 고기도 먹어요. 그가 속삭였다.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 작은아버지 내에도 사람 고기를 먹었는다던데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알려진 그들이 달리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 돌아다닐 힘이 있겠어요? 왕릉은 얘기를 하느라고 칭이 앞으로 내밀었던 죽음 같은 얼굴로부터 몸을 뒤로 뺐다. 칭의 눈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왕릉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겁이 났다. 그는 올가매는 어떤 위험을 떨쳐버리려는 듯 얼른 몸을 일으켰다. 우린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린 남쪽으로 가겠어요. 이 광활한 땅에는 어디를 가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하늘을 한해 자손을 한꺼번에 모조리 쓸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웃 사람이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당신은 젊잖아요. 그가 서글프게 말했다. 나는 당신보다 늙었고 내 마누라도 늙었고 우리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당신은 나보다 운이 좋습니다. 왕릉이 말했다. 나는 늙으신 아버님도 계시고 먹여 살린 어린이비 셋인데다가 또 하나가 곧 태어납니다. 우리는 인간의 봉성을 망각하고 들개처럼 서로 잡아먹기 전에 떠나야 해요. 그랬더니 그는 갑자기 자기가 한 말이 아주 옳다고 여겨졌으며 아궁이에 뗄 나무도 없고 부뚜막에서 요리할 식량도 없었던 처지여서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오란을 큰 소리로 불렀다. 이리와 여보, 우리 남방으로 그냥 갑시다. 여러 달째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쾌활한 기운이 그의 목소리에서 나타나자 아이들이 그를 올려다보았고 노인이 비쩍거리며 그의 방에서 나왔고 오란이 침대에서 힘없이 몸을 일으켜 문간으로 나와 문틈에 매달려 말했다. 그러는 것이 좋겠어요. 적어도 걷다가 죽을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몸속에 아이는 야윈 아랫배에 응어리어진 열매처럼 매달렸고 그녀 얼굴에는 살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서 울퉁불퉁한 뼈들이 가죽 밑에서 돌멩이처럼 붉어져 나왔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쯤이면 난 아이를 낳을 거예요. 내 몸속에서 이 태아가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일로 하지. 왕릉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연민보다도 더 큰 연민의 가슴이 뭉클했다. 또 하나의 생명을 낳으려고 고생하는 이 불쌍한 여자. 이 불쌍한 사람아, 당신이 어떻게 걸어? 그가 중얼거렸고 아직도 문간의 기대에 서있던 이웃 사람 칭에게 그는 거북해하며 말했다. 혹시 식량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선심을 쓰는 뜻으로 저한테 한 줌만 주세요. 그래서 자식과 어미의 목숨을 구하게 해주신다면 당신이 내 집에 도둑으로 들어왔었다는 것을 내가 잊기로 하겠습니다. 칭이 부끄러워하며 그를 쳐다보고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조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많은 수확을 해서 비축해 뒀다고 얘기하며 그 개마도 못한 당신 작은 아버지가 나를 부추기는 바람에 저질렀던 것 뿐이죠. 이 잔인한 하늘이 되고 맹세하건대 나는 내 집 문간에 돌 밑에 말린 팥을 조금 파두었을 뿐이에요. 우리와 딸년이 뱃속에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마누라하고 나는 그것을 거기에 묻어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 나눠드릴 테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내일 남쪽으로 떠나도록 해요. 나는 나하고 내 집은 그냥 남아있을 테니까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아들도 없으니까 죽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갔다가 잠시 후에 흙이 묻어 곰팡이가 핀 작은 팥 두 움큼을 무명 수건에 싸서 가지고 돌아왔다. 먹을 것이 눈에 띄자 아이들이 덤벼들고 노인도 눈이 번들거렸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을 밀쳐내고 왕룡은 누워있는 아내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다. 몸을 풀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가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는 마음이 안 내키면서도 한 알씩 파다를 조금 먹었다. 왕룡은 팥을 겨우 몇 알만 손에 숨겨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입에 털어놓고 흐물흐물 으깨질 때까지 씹은 다음에 그의 입술을 딸의 입술에다 대고 아이의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었다. 딸의 작은 입술이 오물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자기도 먹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을 그는 가운데 방에서 지냈다. 두 아들은 노인의 방에서 잤으며 세 번째 방에서는 오란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해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방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해산을 할 때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마련해둔 낡은 함지박 위에 몸을 쪼그리고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는 나중에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출산의 흔적들을 없애버렸고 동물이 그러듯이 아기가 태어난 흔적을 숨겼다. 그는 너무나 귀에 익은 작고도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절망을 느끼며 그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렸다. 계집아이든 사내아이든 이제는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더 생긴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일이겠는데. 그가 중얼거렸고 그러자 그는 나약한 울음이 너무나도 나약한 울음소리가 정적 속에서 짤막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비단을 찾아볼 수도 없어. 그가 씁쓸한 말끝을 맺고는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집에는 깨트릴 수 없는 정적이 깔렸다.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모든 곳에는 정적이, 저마다 집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이 집에서도 그런 정적이 가득해졌다. 갑자기 왕룡은 그 정적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겁이 났다. 그는 몸을 일으켜 오란이 있는 방으로 가서 문틈으로 아내를 불렀다. 자신의 목소리에 그는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당신 별일 없는 거야? 그가 아내에게 소리쳐 물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가 멀거니 앉아있는 사이에 아내가 죽었으면 어쩌나. 하지만 그는 나지막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중이었고 마침내 그녀가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몸 위로 이불이 거의 조금도 솟아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누워 있었다. 근데 아기는 어디에 있지? 그가 물었다. 그녀가 침대 위에 놓인 손을 약간 움직였으며 그는 땅바닥에 있는 아기의 시체를 보았다. 죽었잖아! 그가 소리쳤다. 죽었어요. 그녀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시체를 살펴보았는데 뼈와 가죽만 한 줌이었던 그 아기는 딸이었다. 그는
하지만 난 아기가 살아서 우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려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고 살은 거무죽죽한 빛깔이었으며 뼈들이 가죽 밑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고 그곳에 누워있는 가엾고 말없는 얼굴을 보니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뭐니 해도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기 몸 하나만 끌고 다니지 않았던가. 그 자체의 목숨 때문에 결사적으로 내면에서 그녀를 갉아먹던 굶주린 생명체를 몸속에 지니고 이 여자는 어떤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을 것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아기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땅바닥에다 놓고는 찢어진 거적 한 조각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시체를 감쌌다. 동그란 머리가 이리저리 축 늘어졌고 그는 목덜미에서 두 개의 시커멓게 멍든 자국을 보았지만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둘둘만 거적을 들고 기운이 지탱하는 한 집에서 먼 곳까지 가서 오래된 무덤 곁에 움푹한 자리에다 짐을 내려놓았다. 허물어지고 임자도 몰라서 더 이상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무덤은 왕릉의 서쪽 밭과 경계를 이루고 바로 옆에 붙은 언덕에 있는 여러 무덤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짐을 미처 내려놓기도 전에 당장 그의 뒤에 굶주린 늑대 같은 개가 서성거렸는데 이 개는 어찌나 굶주렸던지 그가 집어던진 돌멩이에 퍽 소리가 나게 앙상한 옆구리를 얻어맞았지만 몇 발자국 이상은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왕릉은 다리에서 기운이 빠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튿날 아침 광택을 낸 듯한 푸른 하늘에 변함없는 태양이 떠올랐을 때는 그가 도대체 이 무기력한 아이들과 이 기진맥진한 여자와 이 늙은 아버지를 데리고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꿈처럼만 느껴졌다. 아무리 풍요한 삶이 기다린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몇십 리나 되는 길을 저 몸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남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긴 한지 어쩐지 누가 아는가. 어떤 사람은 이 뻔뻔스러운 하늘의 무심함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리라.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고갈시키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나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그들은 낯선 사람들일 것이다. 자기 침대에서 죽을 수 있는 곳에 눌러 앉는 편이 더 나으리라. 그는 하염없이 문간에 앉아서 식량이나 땔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깡그리 훑어내어 말라붙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밭들을 음울하게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그는 돈이 없었다. 마지막 한 푼도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하지만 살 식량이 없었으므로 이제는 돈도 별로 쓸모가 없어졌다. 그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식량을 몰래 재워주었다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파는 사람들이 읍내에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돈을 안 내도 누가 먹여준다고 해도 오늘 그는 읍내까지 걸어갈 기운이 없을 것만 같았다. 정말로 그는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그가 처음에 느꼈던 위장을 갉아먹는 듯 심했던 허기도 이제는 지나갔다. 그는 그가 소유한 어느 밭에 어떤 곳에서 흙을 조금 파내어 아이들에게 주기는 했어도 자기는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얼마 전부터 그들이 물에 타서 먹어온 이 흙, 그것은 결국 목숨을 지탱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속에 영양분을 지녔으므로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죽으로 쏘어 넣으면 텅 빈 헛배에 무엇이 들어가 얼마 동안은 보채는 아이들을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오란이 아직도 손에 틀어지고 있던 콩 몇 알을 먹지 않겠다고 한사코 버티면서도 한 번에 한 알씩 한참 간격을 두고 씹어 먹는 소리를 들으면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왕눈이 문간에 앉아서 희망을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잠든 사이에 편안하게 죽는 몽롱한 즐거움을 상상하고 있으려니까 누군가 밭을 가로질러 왔는데 남자들이 그리 향해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오는 동안 계속해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작은아버지고 동행한 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들임을 알았다. 너를 만난 지도 오래되었구나. 유쾌한 채 하며 큰 소리로 작은아버지가 불렀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넌 그동안 아주 잘 지탱한 모양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 우리 형님도 잘 지내시고? 왕눈이 작은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분명히 야위기는 했지만 그는 예상했던 것처럼 굶주리지는 않았다. 그는 잔뜩 쪼그라들은 그의 몸속에서 작은아버지 이 남자에 대한 숨막히는 분노 때문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이 뭉치는 것을 느꼈다. 잘 먹고 지내셔서 정말로 잘 먹고 지내신 모양이로군요. 그가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 낯선 사람들이나 어떤 예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살과 뼈가 몸에 붙은 작은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잘 먹고 지내다니 뭔 소리야. 그가 소리쳤다. 네가 우리 집 꼴을 봤다면 차마 그런 말은 못했겠지. 우리 집에는 참새 한 마리 쪼아 먹을 부스러기조차도 없어. 내 마누라 그 옆에 내가 얼마나 뚱뚱했는지 너도 잘 알지. 그 살결이 얼마나 희고 퉁퉁했는지 기름졌는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도 막대기 옷만 걸쳐놓은 격이어서 가죽 속에 뼈만 남아 덜그럭거리는 지경이야. 그리고 우리 어린 것들 얘기를 하자면 그 어린 놈들이 셋이나 죽었고 겨우 내 아이만 남았다. 거기다 내 이 꼴을 보란 말이야. 그는 소매자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눈끝을 닦아냈다. 그래도 뭘 먹긴 먹었잖아요. 왕눈이 무감각하게 다시 말했다. 난 너하고 우리 형님 내 아버지 걱정만 했어. 작은아버지가 열을 올려 반박했다. 그리고 이제 난 그것을 너한테 증명해 보이겠다. 가능한 빨리 난 읍내 계신 이 좋은 분들에게서 약간의 식량을 빌려오는 조건으로 그 식량으로부터 생긴 기운으로 마을 주변의 땅을 좀 사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나는 우리 형님의 아들인 너네 좋은 땅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어. 이 사람들은 네 땅을 사고 너한테 돈을 식량을 생명을 주려고 찾아온 거지. 이 얘기를 한 다음 작은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휙 잡아채어 팔짱을 끼웠다. 왕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찾아온 사람들을 아는 채 하는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들어 그들을 보았는데 흙이 묻은 기다란 비단 옷을 입은 것을 보니 정말로 읍내에서 온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은 손이 보드랍고 손톱이 길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고 혈관 속에서는 피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굉장한 증오가 솟구치며 갑자기 그들이 미워졌다. 아이들이 굶주려 밭에 흙을 파먹어야 하는 그의 옆 이곳에 제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읍내의 이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극심한 공경에 처한 그에게서 땅을 쥐어짜 빼앗으려고 그들이 이곳에 와 있었다. 그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뼈만 남아 해골 같은 얼굴에 커다랗고 캥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 보았다. 돼지 사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을 바라보는 왕룽의 메마른 심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클 졸린의 Once Upon a Time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